안녕하십니까. 방송하는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앞서서 벽제간 전투와 행주대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세키가라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 전투는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서 400년이 이제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만화나 드라마, 뭐 영화 같은 컨텐츠들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일본의 전국시대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삼국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삼국지도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다양한 이제 일화를 남기면서 뭐 유비가 어쩌고 조조가 어떻고 이러면서 계속 회자가 되잖아. 좀 그런 느낌이야. 그 중에는 이제 세키가라 전투는 이제 인지도로만 따지면 거진 이제 적벽대전 느낌인 거고. 근데 이 세키가라 전투는 혼란한 이제 전국 시대를 거쳐서 이루어진 히데요시의 천하통일과 그로 인한 이제 내부적 갈등이 좀 한 번에 터져 나온 사건이라서 전투 이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뭐 자세하게 다 알고 가면은 이제 이야기도 쉽고 뭐 더 재밌게 느껴지겠지만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하려면은 너무 뭐 얘기할 거 많아지니까 최대한 지금 딱 필요한 부분들만 좀 탁탁 짚고 넘어갑시다. 뭐 이번에 다 못하고 넘어간 내용들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히데요시의 천하통일을 살펴보려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츠히데한테 쿠데타를 당하면서 사망하는 이 사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 이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당시에 히데요시의 주군이자 일본의 중앙부를 이제 다 차지해가지고 천하통일을 이제 목전에 둔 천하인이라고 불리고 있던 아저씨인데, 천하인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패권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칭호야. 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패자 같은 느낌의 칭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암튼 이 아저씨 밑에서 히데요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서쪽의 모리 가문 이제 정벌아라는 임무를 받고 한창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모리 가문이 일본 서쪽 지방에서 한따까리 하는 거물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꽤 잘 버티고 있었어. 그래서 이 노부나가가 능력 있던 부하였던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군대를 이제 이끌고 히데요시 지원을 가라고 그래. 근데 이 군대가 출동하기 전에 먼저 조금 뭐 사열도 좀 하고 잘 편성하고 준비했는지 좀 살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교토에 있는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서 미츠히데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미츠히데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기다리고 있던 노부나가를 그냥 공격을 해버려. 아군을 이제 도와줘라고 편성한 기갑부대를 이끌고 사열하려고 하는 사단장님을 그냥 들이박아버리는 거야. 미츠히데가 노부나가를 배신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 이런 추측만 많습니다. 뭐 아직까지 일본사 최대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수학의 밀레니엄 난제마냥.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뭔지는 모르겠고 통일 직전이었던 노부나가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츠히데의 풀악셀 탱크 운전에 치여가지고 의문사 해버렸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이 소식이 히데요시한테 전달되니까 순간 이제 멘붕이 와버린 히데요시가 촛불을 촛대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뭐 그때 밤이었나봐. 근데 이제 옆에 있었던 히데요시의 책사이자 행주대첩 편에 나왔던 3군 대장 구로다 나가마사의 아버지 구로다 칸베이가 이때 묘한 소리를 합니다. 잘 됐군요. 이제 히데요시님의 천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칸베이에 오히려 좋아. 이 선언을 듣고 히데요시가 즉시 모리 가문이랑 휴전을 맺은 다음에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서 미츠히데를 격파하고 반란을 평정을 해버려. 그러고는 이제 오다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이제 정하는 기요스 회의의 주체자가 돼버립니다. 이 주군의 원수라고 할 수 있잖아. 미츠히데는 이 주군의 원수를 히데요시가 충의를 보여가지고 처단을 하고 이 오다 가문을 어떻게 살리겠다 이런 퍼포먼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다 가문 내에서 입지를 한순간에 이제 거머쥐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이 오다 가문이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가문이니까 막 이렇게 세력이 뿌려져 있었을 거 아니야. 흩어져 있었던 오다 세력들을 이제 하나 둘씩 흡수 합병하면서
그 차기 천하인의 자리를 이제 넘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최대의 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다 가문의 최대의 동맹이자 이후 에도 막부를 수립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요. 이 이에야스하고 노부나가하고는 이제 서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던 오랜 맹우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창작 매체들을 보면은 거진 이제 의형제 수준으로 나와. 둘이 엄청 가깝게. 그만큼 이제 가깝고 끈끈한 관계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좀 전에 그 오다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그 정하는 기요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정해진 게 당시에 이제 막 그 태어났었던 갓난아기였었던 노부나가의 장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손자 삼보시라고 하는 이 꼬마애를 후계자로 정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이제 어린 아기니까 후견인이 이제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후견인을 히데요시 자신이 이제 자처하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오다 가문을 그 흡수하고 있었어. 그 흡석대뿐 마냥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쭉 빨아들이는 그 오다 가문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쭉 빨아들이는 그 흡성대법 마냥 이제 흡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오다 일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셋째 아들이었던 노부카츠라고 하는 아저씨가 반기를 여기서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잡은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히데요시랑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때 히데요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당시에 이제 오다 가문이랑 도쿠가와 가문이 이제 중간 지점쯤에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난 전투를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에야스가 히데요시 군을 격파를 해가지고 이겨. 근데 전쟁에서는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집니다. 항복을 해버려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죠? 뭔 개소리야.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왜 전쟁에서는 항복을 하지? 뭐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게 전쟁 자체에서 이기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 한니발도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제 로마랑 싸우면서 한 번도 안 졌는데 이제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막판에 한번 딱 져가지고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렸고, 나폴레옹도 이제 러시아 원정에서 모스크바까지 먹었어. 목표였던 모스크바까지도 먹었는데 이제 결국에 졌잖아. 세부적인 이유들은 뭐 다 다르지만 이것들이, 근데 암튼 전투 결과가 전체 이제 전쟁의 판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뭐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해가지고 이 전투도 그런 흐름인 거야. 이에야스가 이제 히데요시의 선봉대가 전략적인 이제 요충지였던 코마키성을 선점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달려가가지고 뚝배기를 깨고 본인이 먼저 입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히데요시의 본대가 와가지고 그 포위를 해가지고 공성을 막 하니까는 그거를 다 막아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히데요시 군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지금 그 이에야스가 여기 성에 갇혀 있으니까 얘 본거지로 가서 빈집털이를 하자. 얘 지금 본거지는 빈집일 거 아니야. 이런 작전이 나와. 이제 이 말을 듣고 자기 조카이자 이제 후계자로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하시바 히데츠구라고 하는 이 아저씨한테 히데요시가 별동대를 주고 이에야스 본거지로 보내버려. 근데 이걸 이에야스는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어. 뭐 뭔지 모르겠어. 뭐 육감으로 간파를 했는지 뭐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알고 여기서 이제 이미 몰래 성에 굴을 막 파놔가지고 밤중에 나와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영하고 있었던 히데츠구의 별동대한테 야습을 걸어가지고 이제 격파를 해버립니다. 뭐 빈집털이 하는 거니까 뭐 마음 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뭐 야영을 하고 있었나 봐. 캠핑 온 것처럼. 히데요시는 이제 오밤중에 이에야스가 이제 뛰쳐나온 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해 뜰 때쯤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뒤늦게 쫓아가기 시작해. 근데 이에야스의 이제 부하 장수 중에 혼다 타다가츠라고 하는 이제 맹장이 있거든요. 이 혼다 아저씨가 옛날에 그 노부나가 있죠. 이전 천하인이었던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장비의 재림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야. 엄청나게 앞에서 용맹을 막 떨치고 그 뭐 맹렬하게 막 전투를 하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장비의 재림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B를 받았는지 여기서 장비 코스프레를 해. 그 이에야스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던 이제 히데요시 군을 소수의 기병대로 막 이렇게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동력을 살려가지고 막 그 공격하려고 하면 뒤돌아서 보면
그러니까 싸우려고 준비를 하면 도망가고, 다시 이제 행군을 하다가 다시 이제 빈틈을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전투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다시 도망가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 그러니까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끼리 이제 장난칠 때 그 친구가 뭐 어디 가고 있잖아. 그러면 괜히 그냥 뒤에서 뒤통수 이렇게 팍 때리고 도망가잖아요. 친구는 뒤통수 탁 맞고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친구가 이미 가고 있어.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또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에이씨 너 지금 할 일도 있고 에이씨 이러면서 다시 가잖아. 그거를 다시 이렇게 빼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달려와가지고 또 뒤통수를 팍 때려버려. 팍 맞고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도망가. 그 짓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이제 장비도 소수의 이제 병력으로 조조의 대군을 이제 그 장판파에서 막았잖아. 조금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히데요시가 제대로 기동을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날파리처럼 귀찮게 굴잖아. 그 히데요시 입장에서 날파리처럼 귀찮게 계속 윙윙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게 구니까 나중 가서는 히데요시가 그냥 맞으면서 가. 뒤통수를 계속 맞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그 뒤돌아서 안 보고 그냥 맞으면서 계속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가.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내가 저놈을 내 휘하에 두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 엄청 분했나 봐. 그 계속 맞으면서 가는 게. 암튼 근데 이제 이게 잘 먹혀가지고 이미 이에야스는 자기 본진을 때리러 가는 이제 히데츠구의 본대랑 별동대까지 싹 다 그냥 정리를 깨끗하게 해버리고 유유히 그냥 본인의 본거지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가 끝이 나. 이것만 보면은 이제 이에야스가 완전히 좀 갖고 놀았잖아. 전투가 완전 이에야스의 흐름대로 끝이 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데요시가 기적의 사고의 전환을 해버려. 그래서 전략을 바꿨는데 그 생각의 그 포인트를 딱 바꿔버려. 아, 지금 얘네 왜 나랑 싸우고 있을까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에야스가 주력군이니까 이에야스를 이제 상대하려고 붙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노부카츠가 나한테 반발을 해가지고 이에야스가 그거 도와주려고 온 느낌이잖아. 지원군의 느낌이잖아. 그러면은 노부카츠만 내가 정리하면은 얘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군대를 돌려가지고 노부카츠의 영지로 들어가가지고 막 좁힌 다음에 그냥 순식간에 항복을 시켜버려.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아니 뭐 몇 대 맞았는데, 아니 노부카츠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같이 싸워주고 있고 내가 히데요시 다 패가지고 갖고 놀았는데 이 새끼 몇 대 맞았다고 항복을 하네? 뭐지 이 새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 누구랑 싸운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싸우러 가서 막 내가 주먹 몇 방 팍팍팍 꽂아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좀 유리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친구 도와달라던 친구 놈이 그냥 몇 대 팍팍 쳐맞더니만 아파 나 그만할래, 항복 끝 이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싸워줄 수가 없잖아. 얘 일인데 얘 일이어가지고 내가 같이 싸워주려고 하는 건데 얘가 항복을 해버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좀 그런 느낌인 거야. 게다가 이제 히데요시는 이미 그 노부나가의 영토를 대부분 먹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었어. 체급이 더 큰 거야. 그 노부나가가 원래 그 전국을 통일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체급이 더 큰 거야. 그 뭐 삼국지로 비유하면은 관도대전에서 이제 조조가 원소를 막 접해가지고 이겼잖아. 관도대전에서 이겼는데 그 뒤로도 이제 원소가 뭐 죽으면서 이제 원담, 원상 이런 그 아들들끼리 막 갈라져가지고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어지기 전까지는 화북지방으로 막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조조가 그냥 좀 원소의 공세를 그냥 막아내는 수준이었잖아. 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히데요시 쪽으로 그 이에야스가 단독으로 뭘 하지는 못해. 뭐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런 상황에서 히데요시도 이에야스를 이제 포섭을 하려고 좀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들 중에 이제 제일 황당한 게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에야스한테 시집 보내고 엄마를 그 인질로 보내버려. 그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골 때리는 게 여동생의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었어. 그리고 이미 결혼도 한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 이에야스를 그 매제를 만들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 잘 살고 있는 동생 부부를 억지로 이렇게 이혼시켜가지고 보낸 거야. 이에야스도 별로 안 내키지. 뭐 이제 그 결혼 잘하고 있던 웬 이상한 아줌마 보내가지고 결혼한다고 하고, 그 자기 어머니도 갑자기 막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여기서도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한 거야. 원래는 이제 이런 인지를 보내고 뭐 사람을 받고 이런 거는 강자가 약자한테 맞는 거잖아. 근데 히데요시는 여기서 사고의 전환을 한 거지. 어차피 사람 보내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어차피 내가 뭐 이에야스한테 받나, 이에야스가 나한테 받나, 어차피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주고받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먼저 보내도 상관없잖아. 이런 기적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보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또 묘하게 먹혀버렸어. 왜냐면 이제 이에야스도 뭐 어찌됐든 일단 결혼을 해버렸고, 졸지에 결혼도 해버렸고, 그 어머니도 이제 보내가지고, 뭐 말이 인질이지 히데요시 어머니를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보살펴 드려야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받았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기도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사이에 오다 가문의 이제 기존의 오다 가문의 영지였던 그 영토들을 대부분 이제 다 그 안정화를 시켜버렸어 히데요시가. 그래서 더 이상 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제 비비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전에는 비빌 수는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비빌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에야스도 이때 항복을 합니다. 이에야스가 이제 오사카로 올라와서 항복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히데요시가 이때 좋아가지고 이제 막 춤까지 췄대. 갑자기 댄스 파티를. 그 어머니랑 여동생 보냈는데 뭐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기뻤나 봐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제 꺾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 뭐 물론 히데요시가 세력이 더 크고 강력한 거는 맞죠. 맞는데 근데 이에야스의 힘이 깎인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확실히 이제 딱 찍어 눌렀으면은 뭘 시켜도 불만이 있어도 뭐 별말 못 할 텐데, 이게 세력은 세력대로 유지를 했고, 심지어 이제 이거 히데요시를 갖고 놀았잖아 진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원 폭력물로 치면은 그 싸움 잘하는 학교 짱 2명이 있는데 그냥 한 명이 싸우기 싫다고 좀 포기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 일장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짱이 이 2짱한테 뭘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좀 흔히 있는 클리셰잖아. 그 1짱보다 센 2짱이 있고 1짱은 2짱이랑 그냥 좀 서로 조금 그 인정해주면서 막 그 부하처럼 안 다루고 뭐 이렇게 막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좀 이 클리셰였어. 그러니까 이제는 히데요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라 마라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뭐 정확하게는 서로가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히데요시가 골똘히 생각을 해. 지금 이 세 번째 사고의 전환을 시작해. 첫 번째 사고의 전환, 싸우는 상대를 바꾼다. 두 번째 그 생각의 전환, 어차피 인질 교환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으니까 내가 먼저 보내버린다. 세 번째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합니다. 그 이에야스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 이 대 이에야스 견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 이에야스 새집 증후 걸리게 만드는 프로젝트야. 이에야스 새집 증후 걸리게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에야스가 나한테 개길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영지에서 나오는 힘이 강력해서 그런 것 같다. 이 본인의 영지를 완벽하게 이렇게 딱 장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인재풀을 100% 이렇게 막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는 세력이 작지만 이 무시 못하는 세력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얘를 이사를 시켜버려가지고 그 영지 장악력을 반토막을 낸 다음에 그 새집에서 새집 증후군 걸리게 해가지고 아프게 만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버려. 뭐 히데요시가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규슈 정벌에 성공을 하고 이에야스까지 복속을 시켰잖아요. 아니 뭐 규슈 정벌은 어쩌다 보니까 빼먹었는데 그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그 사이에 규슈 정벌을 단행해가지고 일본의 서쪽이랑 중앙부를 다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남은 세력이 동쪽의 호조 가문이었어. 이제 얘네만 복속시키면은 히데요시한테 반대할 수 있는 그 대세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호조 가문을 공격해가지고 평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일 큰 역할을 부여하고 제일 그 뭐 많이 동원시키고 이렇게 했었던 게 호조랑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이에야스였어. 그러고는 이제 이에야스한테 네 공이 제일 크니까 지금 네 영지 나한테 주면은 호조가 다스리고 있었던 관동 지방 그냥 싹 다 넣어줄게. 이러고 이제 쿨 거래를 제안을 해.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에야스가 가지고 있었던 영지보다 호조 가문의 관동 지방의 영지가 더 규모가 컸었거든. 근데 이게 쿨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쿨 거래가 아니었어. 이 호조 가문이 관동 지역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다스리면서 당시에 이제 영지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호조 가문을 박살내고 들어온 게 이에야스잖아.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제일 큰 역할을 맡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때렸어. 제일 세게 때렸어, 이에야스가. 영지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던 어르신을 웬 이름 모를 아저씨가 접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다음에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모양새잖아. 그러니까 곱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영지 관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때 히데요시는. 그러고 이제 이에야스한테 받았었던 그 이에야스 기존의 영지는 본인 라인의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 히데요시 부하들한테 막 나눠줍니다. 이때 이제 이 히데요시의 노림수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 이에야스 집안 대대로 다스리고 있었던 영지를 히데요시 본인 부하들한테 이제 뿌리면서 이에야스의 영향력을 이제 약화를 시키고 새로 이제 이에야스한테 준 땅은 이에야스를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을 준 거야. 게다가 이게 더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히데요시 본인의 본거지인 오사카로부터 더 멀리 쫓아내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야. 새로 이제 영지를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영지민들 관리를 못하면 그 관리 소홀로 구실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더 동쪽으로 보냈으니까 오사카로 오는 길목에 내 그 직속 라인들을 다 박아놨으니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계산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번의 수로 2개, 3개의 효과를 내는 되게 소름 돋는 설계를 한 거야. 근데 이 소름 돋는 설계를 한 히데요시도 카루의 바둑처럼 소름 돋는 설계를 했지만 이 소름 돋는 설계를 한 히데요시도 예측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에야스의 그 관리 능력이 본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야. 새로 받은 이 관동 지방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관리를 해버려. 너무 그 주변을 일대를 다 관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버려. 그러고는 이제 원래 그 땅에서 나왔었던 그 생산력보다 더 그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더 높은 생산력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석고가 원래 150만 석이었는데 이거 이사를 해가지고 건실하게 이제 땅을 막 그 개발해가지고 250만 석이 돼버렸어. 이 석고라고 하는 그 몇 석 제가 계속 뭐 몇 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석고라고 하는 거는 일본 역사를 보면 계속 그 나오는 단위인데 그 쌀 생산량이거든요. 한 석당 1년간 이제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쌀이 경제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영주들끼리의 그 전투력이라고 보면 돼. 그 전국시대에서는 일종의 그 영주들끼리의 전투력이라고 보면 돼. 그만큼 이제 그 병력을 동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려 죽이려고 이사를 시켰는데 그 새집 중흥 걸리게 해가지고 근데 적응을 못하기는 개풀 완벽하게 그냥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성공적으로 초사이언으로 진화를 해서 전투력이 100만이 더 올라가 버린 상황이란 거야. 이제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가 이제 눈을 대륙 쪽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히데요시가 대륙 정벌을 계획하고 조선을 이제 침략한 이유는 뭐 당시의 일본의 경제적 구조 때문이다. 뭐 무사들의 영지 문제 때문이다. 뭐 히데요시가 노망났다. 뭐 이런 등등등등 엄청 뭐 많은 설이 있는데 확정적으로 딱 이거다 하는 이유는 없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뭐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네, 히데요시의 망상이랑
공명심이 이제 제일 근원적인 이유라는 게 좀 근데 공통적으로 짚히는 이야기긴 해.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일단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뭐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본인 직속 가신들이랑 서쪽 지방의 다이묘들을 이제 주로 동원을 합니다. 서쪽의 다이묘들을 동원을 한 거는 뭐 본인이랑 관계가 좀 가까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조선이랑의 거리도 가까운 게 주된 이유인 것 같아. 그 동쪽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려면은 좀 보급선이 길어지잖아. 실제로 이제 동쪽으로 군대를 몰고 갔었던 관동정벌 때는 동쪽에 있는 이에야스를 주로 막 동원을 하고 서쪽에 이제 모리나 시마즈 같은 서쪽의 다이묘들을 막 별로 안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직속 라인을 보낸 거는 본인의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수족 같은 세력이기도 하고, 이 지금 대륙정벌이라고 하는 망상이 성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본 본토를 넘어서서 그 대륙에 이제 막대한 용지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키워주려는 의도도 있었겠지. 아무튼 그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양 런을 성공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이순신의 수군, 뭐 명나라의 지원, 뭐 을병의 활약과 조선의 반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끌리기 시작해. 이제 계속 이렇게 전쟁이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물을 수도 없어. 왜냐면 이제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놨으니까. 근데 성과도 딱히 안 나오면서 이제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이제 잠식되면서 제 힘을 좀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야스한테 계속 그 참전해라고 닥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에야스는 미쳤다고 내가 거길 가냐 하는 느낌으로 계속 그냥 버틴겨. 예전에 그 노부카츠하고 팀 먹고 싸웠을 때 그 항복 안 하고 버틴겼던 것처럼 계속 그냥 버틴겨. 근데 이제 그 이건 거절의 이유는 있어야겠죠.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또 골 때리는 게 내가 여기 관동 지방 이제 막 안정시켜 놨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나가버리면은 이 병력을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 원래 설치고 있었던 반동분자들이 다시 막 내 세상이다 활개를 치면서 반란이 막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거 관리를 해야 돼서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데요시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지. 제가 속아 넘어간 느낌이잖아. 통치하기 힘든 땅을 일부러 이제 이에야스를 담그려고 줬는데 막상 이제 또 이에야스가 필요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본인이 의도했었던 그런 치안 문제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히데요시 세력은 점점 그냥 피해가 누적이 되지만 이에야스 세력은 힘을 온전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야. 이제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일본 내부의 사정은 요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만큼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 도요토미 정권 내부의 문제가 한 개 더 있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소개해드릴 히데츠구 모반 사건입니다. 아까 히데요시랑 이에야스랑 전쟁을 했었던 그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 부분에서 이에야스 본거지로 가려고 이제 야영하고 있다가 탈탈 털렸었던 그 하시바 히데츠구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츠구가 되면서 명실상부 이제 히데요시의 후계자로 공인되던 사람이었어. 왜냐면 이제 히데요시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 이 히데요시가 굉장히 이제 여자를 밝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본부인 말고도 첩으로 들인 여자들도 엄청 많았어. 일본에 그 선교사로 왔었던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글 중에서 히데요시의 이제 거성이었던 그 오사카성을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유곽에 온 느낌이었다. 이런 표현이 막 적혀져 있어. 그 유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직업 여성들이 이제 거기 거주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곳이 유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 물론 근데 거기 있는 여자들이 다 히데요시의 첩은 아니었겠지.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조선시대로 치면 그 궁궐이잖아.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좀 궁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대부분. 근데 뭐 당대에 이제 시대상 다른 다이묘들도 뭐 첩은 몇 명씩 좀 두고 있었을 거고 프루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일본에서 꽤 오래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원래 주군이었던 노부나가 시대부터 일본에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그 당시에 프로이트가 봤어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심하긴 심하게 했었던 것 같아.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제 여자가 많았는데 나이가 이제 60대가 거의 다 돼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 히데요시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천하인을 노려볼 때쯤부터 이 정권을 이을 후계자를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본인 조카를 이제 데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직도 주고 군대도 지휘하게 해보고 하면서 이제 후계자 준비를 시킨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있었던 그 관백이라고 하는 자리도 물려주면서 그 딱 공인을 해버려. 근데 이제 한창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히데요시 본인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그 시기에 덜컥 그냥 아들이 생겨버린 거야. 이 어머니는 요도도노라고 하는 여잔데 원래는 이제 히데요시의 주군이던 오다 노부나가의 조카였어. 근데 이 오다 일족이 미남 미녀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요도도노도 미인이었대.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가 늙음하게 이제 첩으로 들인 건데 이 사람이 애를 가져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남봉꾼처럼 그 막 이 여자 저 여자 건들면서 살아왔는데 자식이 없었던 그런 양반이 요도도노는 2번이나 애를 낳거든요. 그 첫 번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둘째가 이제 나중에 히데요리라는 이름으로 장성하는 그 아들인데 뭐 아무튼 2번이나 히데요시의 애를 낳았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학계에서도 바람난 거 아니냐라는 그 의논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뻐꾸기 당한 거 아니냐. 그 히데요시의 그 오사카 성이 뻐꾸기 둥지가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설도 진지하게 의논이 돼. 뭐 근데 뭐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본인 직계 자손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친척네 자식을 데려와서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는데 친자식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딴 생각이 슬금슬금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내 피를 이은 내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다. 뭐 또는 이제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 친아들이 조카놈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야. 이제 히데요시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복속시킨 영주들의 이제 아들들도 좀 친교의 의미로 본인 양자로 막 많이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 개씩 한 개씩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후계 구도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느낌처럼 한 명 한 명씩 막 쳐내기 시작해. 히데요시가 이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히데츠가 그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 아, 잣됐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한테 막 어필을 하기 시작해. 히데요리 그 보러 가면은 막 그 삼촌이 선물 사들고 조카들 그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막 그 히데요리 그 막 선물도 막 많이 사가고 뭐 히데요시 눈밖에 안 나려고 막 말도 엄청 잘 듣고 삼촌 맞습니다. 삼촌 말이 다 맞아요. 막 이러면서 착한 조카의 이제 모먼트를 계속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히데요시님의 뒤를 잇는 거는 히데요리가 있는 게 당연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 시작해. 본인이 후계자인데. 대신에 이제 아직 히데요리가 어리니까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만 내가 좀 대리로 맡아놓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후계자여가지고 히데요시의 그 모든 거를 다 이어받아야 되는데 히데요시의 뒤는 히데요리가 이어야 되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얘가 클 때까지 내가 관리만 해놓을게. 내가 그 잘 이어받을 수 있게 그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치 주나라의 주공 포지션처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히데츠구가 말한 것처럼 됐으면 꽤 합리적인 제안이기도 해. 왜냐하면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히데요리가 뭔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의 상태에서 그렇게 대권을 줘버리면 여기저기서 이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자기가 방지를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히데요시는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은 너가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 지금은 내가 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으니까 너가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지. 막상 내가 죽으면은 네 생각 바뀔걸?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히데요시도 노부나가의 손자가 어리니까 본인이 후견인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은근히 오다 가문을 흡수해가지고 본인이 통치자가 됐잖아. 스스로가 설렌 거야. 스스로 전적이 있으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그렇게 이제 살얼음판을 계속 걷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돼. 이 히데츠구가 천황가나 아니면 다른 다이묘 가문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제 밀고가 히데요시 귀에 들려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히데요시가 경로를 하면서 임마 이거 반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딴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 근데 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이미 천황가는 힘도 없고 실권도 없어가지고 그 거대 다이묘 세력들한테 막 빌붙어가지고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 옛날에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봐도 그 왕가가 힘이 없으면은 다른 뭐 강력한 군벌이나 정치 세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 이제 명분을 제공해주면서 살아가잖아. 그 삼국지를 예로 또 들면은 헌제가 이제 장안에서 도망가고 나서 조조한테 보호받으면서 그 관직도 주고 조조가 뭐 원하는 대로 토벌령 같은 것도 내려주고 조조의 이제 이런 행동의 정당화를 막 해주는 대신에 그 보호비 명목으로 좀 본인이 좀 거기 얹혀 사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이때 일본도 똑같았어. 그러고 이제 히데츠구는 히데요시에게 이제 관백 자리를 물려받았다 했잖아요. 그 관백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실권은 뭐 여전히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 명분상으로는 본인이 일본 정부의 관리자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황가든 다른 다이묘 세력이든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야, 이때. 뭐 이미 이제 일본 내부가 안정이 됐잖아. 근데 그 큰 일본이라는 그 기계에 그 한 개 한 개씩의 부속품들이잖아요. 이제 다이묘라던가 이제 천황가라던가 이런 세력들이. 근데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급전이 필요하다. 아니면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한 거야, 히데츠구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제 돈 빌린 채무자와 빌려준 사람 간에 이제 관계가 생기잖아. 그런 거를 이제 다이묘 가문들에서 일부러 이용하기도 했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라는 하는 이 라인, 그러니까 이 연결 파이프 라인을 뚫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돈 일부러 빌려놓고 계속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막 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로 이제 불거지니까 당대의 이제 사람들도 직감을 한 겁니다. 아,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히데츠구 보낼라 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채무 관계로 줄을 막 대고 있었던 수많은 다이묘들이 갑자기 막 다 손절을 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돈 오면은 히데츠구가 와서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면 그거 시간 요즘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그 친척이 결혼을 해가지고 돈을 좀 이번 달에 좀 많이 빼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금방은 좀 못 갚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근데 오셨는데 같이 밥이나 더 함께 좀 먹고 가시죠.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갑자기 막 히데츠구의 통장에 돈이 막 찍히기 시작해.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찍찍 이렇게 찍히기 시작해. 그럼 뭐야? 이러고 이제 보니까 다 돈 빌려줬던 다이묘들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뭐 이 사람들 돈 못 갚는다 그랬는데? 돈 없다 그랬는데? 이러고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 전화를 안 받아. 그냥 돈만 보내고 막 다 그냥 부재중 뜨고 막 잠수를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히데츠구도 이제 이 직감을 했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겠지.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가를 해버려. 그러니까 가출이 아니라 출가입니다. 가출이 아니라 출가야. 스님이 된다고.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면은 속세를 좀 떠난다라는 의미여가지고 이제 잘못한 게 있어도 좀 넘어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드렸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안 건드렸어. 쫓아와가지고 막 하진 않았어. 대신에 이제 암자에서 이제 평생 좀 속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야. 거기 이제 평생 갇혀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히데츠구도 들어간 거야, 산속으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히데요시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지.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랄까?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거 산에 있는 애 끌고 나와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그 히데츠구만 죽인 게 아니라 히데츠구를 죽이면서 이 히데츠구 일가족부터 시작해서 히데츠구의 가신들, 동료들, 뭐 지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전부 다 그냥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여버려. 근데 이제 히데츠구는 이제 이전까지 관백 자리에 앉아 있었던 도요토미 가문의 그 핵심 인물이잖아, 여기서. 엮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엮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 공무를 이제 수행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뭐 엄청 많을 거고, 후계자니까 뭐 얘랑 뭐 관계 맺으려고 막 접근하고, 뭐 같이 그냥 얘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떤 자리가 마련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참석해가지고 그냥 안면도 트고 뭐 얘기 몇 마디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가족만 해도 이제 10,000,000십수명인데, 그 뭐 히데요시 집안 사람이라서 뭐 여자를 밝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이 중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후계자니까. 그러면 이제 다 그런 다이모들도 싹 다 그냥 여기 엮여버리는 거야.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같이 엮여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들도 막 있거든요, 다이모들 중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딸이나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다 같이 그 싸잡혀가지고 죽거나 죽을 뻔한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이제 이 중에는 어떤 다이묘는 그 딸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약혼만 했어. 딸이 어려가지고 그 결혼까지는 안 하고 그냥 약혼만 하고 이제 그 집에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 집에서는 우리 딸 그 약혼만 하고 아직 애 어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좀 주라, 그냥 우리 집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해. 근데 히데요시가 이거 그냥 죽여버렸어, 얘. 히데츠구랑 그냥 뭐 약혼했으면은 뭐 결혼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러면서 그냥 관련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 이게 생각해보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게, 히데요시는 이제 원래 본인의 후계자 포지션의 인물이니까 본인 세력이잖아. 본인 세력의 후계자잖아. 그러니까 얘 관련자 상당수가 히데요시 세력일 거 아니야. 얘 관련자들을 다 족치겠다라는 게 본인의 세력을 족치겠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다이묘들도 일본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아닌데 이 지방의 실력자들의 가족까지 다 건드려 버리면은 뭐 지금 당장에야 히데요시가 세니까는 뭐라고 말 못하고 반항 못하는 건데, 도요토미 가문이 이제 힘을 잃거나 뭐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면은 당연히 이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그러겠죠. 원래 그 게임 할 때도 그 본인 못하는 본인한테는 욕을 해도 되는데 그 못하는 사람 가족은 건들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광란의 칼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 오사카에서는. 그 광란의 칼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몇 명은 살아남는다 했잖아요. 그 이 히데요시의 광증을 그 풀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명해주고 숨겨가지고 막 살아남습니다. 그 광증을, 히데요시의 광증을 멈춰줄 수 있는 몇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겠어? 이에야스가 변호해줘서 본인이나 가족이 살아남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후에 세키가하라나 오사카성 전투에서 도요토미 가문을 등지고 완전 이에야스 사람이 돼가지고 싸워주는 효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후세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히데요시의 똥볼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제 이에야스한테 기회를 줬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숙청 자체는 필요했을 수도 있어. 그 본인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결심이 섰으면은 히데츠구가 위험한, 삼촌이 원래 제일 위험하잖아, 우리나라 그 수양대군 단종 이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거를 하려면 얘의 세력만 뭐 어떻게 딱 도려내야지, 얘랑 관련돼 있다고 그냥 싹 다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리니까 너무 심하게 한 거야, 이 숙청을. 이렇게 히데츠구 모반 사건도 마무리가 되고, 히데요시는 본인의 이제 아들 히데요리가 이제 성장할 때까지 존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연병던 게 무색하게도 아들이 다 크는 걸 보지도 못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사망할 당시에 또 히데요시는 이에야스 등등의 이제 그 중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몇 명을 불러. 그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참 그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그 본인 자식을 그
보좌에 올리고 싶어가지고 조카도 죽이고 가신들도 죽이고 다 사람들 다 죽이면서 본인 사람들 다 해코지한 상황에서 자기랑 이제 싸우고 견제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이에야스한테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 암튼 이제 히데요시는 여기서 죽고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일본군은 조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후퇴할 때까지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거를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그 사기에 영향이 갈까봐 밝히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전면 철수를 했고 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노량해전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시죠. 뭐 이제 몇몇 사람들은 뭐 전쟁 의사가 없는 적군을 쫓아가가지고 공격한 이순신 장군이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현대처럼 무슨 전 세계적인 교전 수칙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얘네가 갈 때 그냥 보내주면 곱게 보내주면은 또 이 곱게 보내준 이 온전한 세력을 가지고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는 쉽게 안 보고 또 공격을 안 하겠죠. 근데 아무튼 철수할 때까지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으면서 겨우겨우 일본으로 건너온 일본군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제 이 일본 내부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맴도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됐냐면은 히데요시 세력의 파벌과 그리고 히데요시의 중앙집권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행주대첩 설명회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쪽 위에 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히데요시 세력은 크게 이제 무단파와 문치파로 나뉜다고 했죠. 무단파는 히데요시가 이제 성장하면서 함께 싸우고 전공을 세웠던 그 무력 집단이야. 그 대부분은 이제 히데요시하고 친인척이거나 젊었을 때부터 같이 했었던 그런 고참들이 많아. 그러니까 원년 멤버들이야, 얘네는. 그래서 이제 이 무단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 세력으로 이제 참전했었던 후쿠시마 마사노리나 가토 기요마사 같은 이 무장 세력들이 있어요. 이 문치파는 히데요시가 일정 세력을 이루고 영지를 가지게 되면서 그 영지를 관리하고 행정적인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탁한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데요시가 오우미를 분봉받았을 때 등용한 사람들이 많고 그 전투의 영역보다는 행정이나 관리에 특화된 인물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후발주자들이야. 히데요시 세력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나 오타니 요시츠구 같은 그 행정 관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가 다 같이 이제 히데요시의 부하들이잖아. 근데 얘네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무단파의 대장 취급을 받는 후쿠시마 마사노리와 문치파의 아이돌 같은 존재인 이시다 미츠나리가 관계가 최악이었어, 이 둘이가. 무단파하고 문치파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일화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거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경쟁 관계였다는 게 제일 문제였어. 그러니까 아니 뭐 같은 히데요시 라인이고 히데요시가 키운 그 뭐 일종의 히데요시 키즈 같은 애들인데 전부 다. 근데 왜 정치적으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히데요시의 중앙집권화 정책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세력들의 성격을 잘 보시면은 무단파는 그 무력이라고 했잖아. 그 무력이나 군사적인 업무를 주로 맡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시대 기준으로 보면 무장은 본인 그 직속 가신단, 직속 부대원들을 가지고 주군의 군대에 참여를 해가지고 싸우는 형태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부대가 있어야 참전을 하겠지. 그 주군의 군대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군벌화가 되고 다이묘화가 돼.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지방 영주들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치파는 히데요시 세력의 이제 행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히데요시의 중앙 집권화 정책에 이제 깊이 관여를 하면서 정책 집행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 이 중앙이 세지는 만큼 지방의 파워가 줄어든단 말이야.
지방 영주들의 이제 영지를 조사하고 생산량이 얼만지, 뭐 어느 정도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경제력이 얼만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히데요시 정권의 뭐 조세라던가 병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그 본인의 세금에 맞춰가지고 히데요시한테 줄 수 있게 만드는, 영주들의 입장에서는 히데요시가 삥 뜯는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도 그 뭐 영주고 그 다이묘이긴 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그 무단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 감수성이, 그 영주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단파 사람들은 영주 감수성이 높아가지고 그 좀 더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 문치파는 본인들이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영주 감수성이 떨어져.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이전에 행주 대첩 부분에서 문치파의 아이돌 이시다 미츠나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전쟁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히데요시한테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이 임진왜란에서 싸운 무장들의 보고서에 미츠나리가 이제 사사건건 참견하는 거야. 이 당시에 일본 무사들은 본인 PR, 그 가문 홍보를 알아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본인 전공을 보고하는 그 문서에서도 상당히 이제 본인의 역할이나 전공을 과장되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미츠나리는 이런 사항들에 이제 수정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올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명령을 받았으니까. 아,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보니까 이런 전공을 세웠다는데 이거는 좀 과장됐습니다. 뭐 가토기요마사가 한양에 뭐 먼저 입성을 했다는 식으로 썼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고니시가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이러면서 계속 그 일선에서 뛰는 무장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꼰지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히데요시한테. 심지어 이제 이 당시에 그 임진왜란 때 참전했었던 그 병력의 대다수는 그 히데요시의 부대잖아. 히데요시 라인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제 히데요시한테 계속 꼰지르는 일을 하니까 이 히데요시 라인 안에서도 이시다 미츠나리가 좀 많이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그 히데요시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막 강정의 골이 커지는 거야.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 이시다 미츠나리에 대한 무장들의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미츠나리라고 하는 아저씨의 성격도 여기서 한몫을 해.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본인이 뭔가 봤을 때, 이 사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엄청나게 혹평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식으로 막 무시를 해. 근데 또,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후하게 막 대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 대하는 것도 이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려버려. 일처리도 딱딱 그 원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FM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딱딱 원칙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대로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유도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을 해도 야, 안 돼. 야, 안 되니까 돌아가. 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르게 해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말을 좀 그렇게 하고 뭐 반응을 좀 그렇게 날서게 하니까 그 좀 일부러 안 만들어도 되는 적을 막 만드는 성격인 거야.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나 아니면 가토 같은 경우에는 새끼 저거 언젠가는 저거 죽인다 이러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무튼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이제 이 무단파랑 문치파가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중간에서 야, 너네 싸우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히데요시도 없잖아.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살아 있으면은 얘네가 막 서로 이제 막 감정 안 좋아져가지고 막 서로 물어 뜯으려고 하면 어이 소코마데다 이러면서 중재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 어이 소코마데다 해줄 수 있는 히데요시가 없어졌단 말이야. 이제 서로 눈치도 안 보고 막 투닥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불을 지피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해. 이 미츠나리가 이에야스 세력이 너무 크고 이제 명성이 높으니까 어린 히데요리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된다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에야스를 막 견제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막 해. 이에야스한테서 뭔가 불온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야.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
왜냐면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본인의 아들을 부탁하는 그 유언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런 후견인격인 인물을 단순히 그냥 히데요리한테 위험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막 견제하려고 막 들면은, 아니, 좀 뭐 주군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드님을 맡긴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한테 뭐 지가 뭐가 되는데 저런 짓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눈총을 받게 되겠죠. 이때는 또 이에야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되게 지지를 받는 덕망 있는 좀 느낌의 원로 취급을 받았었어. 그 뭐 본인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뭐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야심을 숨기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잘 베풀어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막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미츠나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이에야스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식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미츠나리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뭐 원래 미운 놈은 뭘 해도 미워 보이잖아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까 후쿠시마 마사노리나 가토기요마사 같은 애들이 막 벼르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저 새끼 저거 히데요리님 이름 팔아가지고 집 뭐 되려고 하네. 전마 저거한테 도요토미 가문을 맡기면은 도요토미 가문 방하겠다. 더 이상은 전마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츠나리를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미츠나리 암살을 시도하면서 막 습격을 해버려. 여기서 그 미츠나리를 죽이려고 해요. 원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그 마찰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암살 기도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야. 이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수습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미츠나리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에야스한테 본인 보호를 요청을 해. 얼마 전까지 계속 본인이 견제하려고 막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막 하던 사람인데 본인 목숨을 을탁한다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이에야스한테 이제 오히려 구실을 줬다, 실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에야스에게 오히려 이제 중재를 요청해서 본인 반대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막으려고 한 과감한 수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뭐 역사적인 결정이 이후에 이 결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미츠나리가 이에야스한테 칼을 빼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에야스 공이 살려줬는데 은인한테 칼을 빼들어? 하면서 이제 배은망덕한 놈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체가 아닌가 싶은데 뭐 암튼 이에야스는 이 미츠나리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와야마 성까지 이제 잘 바래다줘. 그 에스코트를 잘 해준 거야. 그러고 이제 미츠나리를 정치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원래 다이묘로서 힘도 약했던 미츠나리가 이에야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비빌 수 있었던 건 원동력이 정치 무대에서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관료로서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정계에서 떠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냥 박혀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츠나리한테 남은 건 이제 이대로 이에야스 밑에서 조용히 이제 짜져 살던가 아니면은 무력이라는 수단까지 이용해가지고 이에야스를 꺾던가 이 둘 중에 하나만 남은 상황이었어. 이 미츠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근데 우리가 계속 봐왔으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불보듯 뻔하죠. 성격이 이제 기다 아니다 이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이에야스하고 타협한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무조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것밖에 이제 생각을 못해. 그래서 이제 이에야스하고 맞서는 그 큰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자기한테 호응해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